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과목 첫 번째 시간 우리 심리검사 개론 챕터 1입니다. 심리검사 개론의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 역사 총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심리검사의 의의가 나와 있죠. 심리검사의 의의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그래도 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심리검사란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 그것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학력, 적성, 성격, 흥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적 속성이라고 하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속성을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2번에 보시면 심리적 현상에 있어서 이런 어떤 학력, 지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가 있어요. 나와 너의 차이가 있죠. 그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심리학적인 측정 과정을 심리검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다. 표집된 행동 표준, 행동 표본. 4번도 한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4번에 제한된 기준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예측하기 위한 건데 그 과정으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 결과로 전체 행동을 표본 행동, 소수 표본 행동 표본 행동으로 전체 행동을 예견하는 거죠. 이 표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 나왔던 것처럼 표집된 행동 표본. 이게 뭐냐면요. 검사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전체 행동이 아니죠.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한 개인의 전체가 아니죠. 특정 표본이죠. 우리가 어떤 연구 방법을 진행할 때도 전체 모집단을 다 검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표본 집단을 우리가 검사를 하죠. 연구를 진행하고 실험을 하고.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도 표본 행동이에요. 전체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 표집된 행동 표본 이거를 가지고 전체 행동을 예견하는 거, 예측하는 거, 그것을 돕는 것, 이것이 심리검사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심리검사의 특징. 심리평가를 위한 자료원이다. 심리평가. 우리가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를 평가하는 거죠.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검사가 되는 거죠. 심리검사. 여기에는 면담도 들어가요. 면담도 들어가고요. 행동관찰도 들어가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들어가요. 인간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심리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평가를 위한 하나의 자료원이 되는 거죠. 심리검사는. 2번, 수검자의 행동에 대해서 양적인 측정을 통해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죠. 수치로 딱 나오는 거죠. IQ 이런 거 딱 나오잖아요. 3번, 수검자의 검사 반응을 비교해서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하다. 자기 안에서의 어떤 특징들도 비교가 가능한 거고요. 4번, 심리검사를 통해 내리는 결론은 확정적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 이게 중요하죠.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잠정적인 것이다. 심리검사는 전체 행동이 아닌 일부 표집된 행동을 대상으로 하죠.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심리적 구성 개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능, 학력,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이 심리적 구성 개념이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고요. 7번, 표준화된 방식으로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 심리적 구성 개념은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8번, 검사를 통해 내려지는 결론은 항상 오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전제해 두어야겠죠. 3번, 심리검사의 한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심리검사가 한계가 있겠죠.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특정 행동 및 반응 양상을 표집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영역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사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검사 도구 자체가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타당도가 있어야 되죠. 그게 검증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검증되어야 함에도 오류 발생 가능성 이것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심리검사는 보통 일회적으로 실시하므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거. 이거는 뭐 다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반응을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과거,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면담, 행동관찰에서 입수한 자료들로 보충하여야 한다. 그래서 심리평가를 할 때 심리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 행동관찰, 그리고 전문 지식, 뭐 발달심리, 이상심리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4번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 추상적인 개념이죠.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죠. 지능을 직접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측정하면서 이것이 지능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인 정의를 내려서 그것을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를 내리는 게 조작적 정의이고 그런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수량화하는 도구로서 심리검사들이 개발되어야 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었죠. 심리적 측정을 통해서 객관화가 가능해졌죠. 심리검사의 목적,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하는 것, 문제의 심각성도 보여주고 자아 강도도 평가하고요. 인지 기능도 측정하고요. 치료 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 전략도 도와줘요. 내담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하는 것도 심리검사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명료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심리검사의 목적은 진단하는 것, 예측하는 것,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6번 심리검사의 발달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발달 과정 쭉 보세요. 기출이 엄청 많이 됐죠? 이게 이렇게 각각의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순서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 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걸 찾아내는 것, 이런 기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879년, 이건 연도수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연도가 꼭 같이 나옵니다. 분트죠. 독일의 분트가 독일 라이프치히의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을 개설했다. 그래서 이 분트를 중심으로 심리학이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실이 생긴 거예요. 실험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분트가 내성법이라고 하는, 그죠? 뭐 생각, 욕망, 느낌 등을 자기 스스로 보고 그것을 언어로 보고하는 방법. 이게 내성법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이 철학이 아니라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1879년 분트가 실험실, 그죠? 심리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개설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870년도로 가면 카텔이라고 하는 학자, 이제 지능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죠. 카텔이 정신검사, 멘탈 테스트, 이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텔은 미국 최초의 심리학 교수다. 이렇게 또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1892년도에는 APA가 창설했고, 그래서 이 APA가 1892년 클라크 대학교에서 31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홀이 초대 학회장직을 역임했고, 그리고 이 APA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우리 심리검사, 임상심리학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급속도로.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또는 전쟁 중에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심리검사 도구도 필요했고, 전쟁 중에 그 군인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검사 도구가 좀 필요했고,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잖아요. 사회에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극복해 나가는 차원에서 임상심리학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이 APA도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특징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1896년 비트머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참 많이 돼요. 1번, 4번 엄청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수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비트머가 세계 최초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치료센터를 열었다. 센터를 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트머는 아동 학습 문제 치료를 위해서 이런 심리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애나 행동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소를 개설했죠. 그리고 5번에 비내가 시몬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 시 지적장애아를 식별하기 위한 현대적인 의미의 지능검사법, 비내 시몬검사를 개발했다. 그래서 언어외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라는 건데, 1905년 이제 프랑스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이제 만들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비내한테 요청했죠. 이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비내가 시몬과 함께 이런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를 만들었고, 그게 최초의 비내 시몬 검사에서 최초의 지능 검사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게 1905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1916년 터만이 비내 시몬 검사 도구를 발전시켜서 스탠포드 비내 검사를 개발했고, IQ 지수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된 거죠. 비내 시몬 검사를 터만이 스탠포드 비내 검사를 만든 거고요. 8번에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개입과 함께 군입대 대상자의 선정과 부대 배치를 위해서 성인용 집단 지능 검사로 그 부대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성인들 대상이죠. 군인들이니까 집단적으로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좀 만들어줘라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미 알파, 군대 알파, 그 다음에 문맹자를 위한 또는 외국인이 많았겠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해서 아미 베타, 군대 베타를 개발했다. 그래서 아미 알파가 언어성이라면 아미 베타는 비언어성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21년 중요하죠. 로샤 검사가 1921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35년 12번에 나와 있죠. 1935년 머레이와 모건이 TAT 검사. 그러니까 많은 검사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35년에 머레이와 모건이 TAT라는 투사적 검사를 또 만들었고, 그리고 38년에 BGT 검사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4번에 웩슬러 밸류뷰 성인용 지능 척도. 개발 당시 1905년 비내 시몬 검사, 17년 아미 알파, 아미 베타의 검사 문항을 차용해서 검사 베타를 개발했다. 이 웩슬러 밸류뷰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만든 거죠. 비내 시몬 검사, 우리가 1916년에 터만이 만든 스탠포드 비내 검사는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 했기 때문에 생활 연령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신 연령은 계속 안 늘어나죠.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딱 올라갑니다. 그럼 성인들이 지능 검사를 실시하면 생활 연령은 분모는 계속 올라가는데 분자 정신 연령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지능이 떨어지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이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했을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웩슬러가 만든 이 지능 검사는 편차 지능 지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연령의 그 규준 집단과 자신이 비교가 되는 거라서 성인에게도 가능하게 됐죠. 지능 검사 실시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웩슬러 검사는 지능 검사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 내용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43년 미네소타 MMPI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49년에 16 성격 요인 검사
만든 거. 그리고 49년에는 아동용 주제통합검사, TAT가 성인용이라면 CAT, 이것은 TAT는 사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CAT는 동물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55년도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가 표준화되었고, 57년도에 MBTI, 아주 유명한 MBTI가 개발되었다. 이걸 순서대로 그 특징들 딱 익혀두시고 각각을 정확하게 아시고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평가의 의. 심리평가. 이 심리평가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의의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다. 심리평가는 내담자에 대해서 심리검사, 상담, 행동관찰, 전문지시 이런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죠.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적인 작업 과정이죠.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임상적 경험도 같이 있어요. 또 문제 해결의 과정이에요. 심리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담자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 과정이다. 심리평가는 내담자가 의뢰한 문제를 분석한 후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모으는 과정. 또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있습니다. 심리평가는 해석 과정에서 평가자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배제가 안 하면 좋겠지만 개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8번 이러한 심리평가의 목적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고요. 문제를 명료화하는 거고요. 또 치료 계획, 전략을 제시하는 거고요. 치료적 관계로 유도하는 것도 좋아요. 평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관계로 유도할 수 있잖아요. 또 평가에도 활용이 될 수 있죠. 심리평가 과정 시 임상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주 중요하겠죠. 임상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보를 자신의 기억보다는 정보를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문헌을 참고해서 과거의 경향과 새로운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함께 고려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가설이 있는데 그것이 지지한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지지되지 않는 결과도 있어요. 그럼 지지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되겠죠. 왜 지지되지 않는지를 봐야겠죠. 또 반업 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반업 효과는 개개인을 구분짓는 특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업 효과 옆에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를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한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반업 효과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제 반업 효과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뭐 한 10명을 심리검사를 실시한 거죠. 심리평가. 그래서 검사를 해서 평가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0명에게 그 결과지를 딱 내줬어요. 내주고 나서 자신과 비슷하다 이 결과지가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아 이건 나다. 이게 나구나. 나랑 비슷해요. 라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지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내용이. 그걸 보고 다 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 반업 효과죠.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랄 특징. 이렇게 다 자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업 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번 심리평가 보고서. 이제 이 심리평가를 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학적 임상적 전문가가 평가에 의뢰된 내담자,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 주변 인물에 대해서 면접하고 또 개인을 관찰한 거, 또 생활사적 정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죠. 2번 내담자나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과 인지능력, 행동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서 개인의 특징적인 양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한다. 4번에 심리평가서의 수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5번이 중요하죠. 구성 형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심리평가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일 위에 이제 제목, 심리평가 보고서 뭐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내담자 정보가 들어가죠. 뭐 이름이 뭔지, 연령이 뭔지, 뭐 성별 어떻게 되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의뢰된 이유, 왜 의뢰됐는지, 뭐에 어머니, 뭐에 의해서 의뢰됐다, 뭐 선생님에 의해서 의뢰됐다, 본인이 뭐 의뢰됐다, 어떤 연유로 심리검사가 의뢰되었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도구를 써요. 무엇을 평가했는지, 뭐 K 위스크 4 이런 거 했다, 뭐 MMPI 했다, 뭐 HTP 했다, TAT 했다, 로샤 했다 이런 것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관찰. 보여졌던 거. 처음 만났을 때 내담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왔는지, 또는 그 말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외모의 위생 상태는 어떠했는지, 체구는 어떤지. 특히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또래와 유사한지, 또래보다 너무 왜소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 용모, 외모, 말과 표현, 면담, 태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또 평가 결과 이제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를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적 평가, 잠정적인 결론을 유추하기 위해서 생활사적인 어떤 정보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통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1번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시 고려할 사항. 심리검사를 개발할 때 뭐가 중요하냐. 네. 검사 본래의 개념화가 통계 분석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욱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검사 본래의 개념화가 중요하다. 사전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검사 보고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 사전검사 설계할 때부터 최종 거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는 최종 시행에 앞서 비공식적인 예비 시행 과정을 거칩니다. 예비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시해요. 검사의 전체 제작 기간은 검사 개발자가 예상한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문항은 최대한 단순하게 일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게 좋죠. 문항이 독창적인 경우 오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문항 분석의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다. 부적절한 문항을 빼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러함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집단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항 제작에 앞서 해당 검사 문항에 대한 충분한 연구, 키역에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서 최종 매뉴얼을 제작하는 게 이제 다 개발하고 나서 최종 매뉴얼을 제작하게 됩니다. 2번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고려사항, 전문적인 측면. 검사자는 고도의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심리학적 평가 기법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가 심리검사를 실시하죠. 아무나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도덕적인 측면. 검사자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와 관련된 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리검사와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가 있는데요. 수검자 권리가 뭐냐면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또 검사 점수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또 검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또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게 수검자 권리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검사자의 책임이 있죠.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말해주고 비밀 보장을 하지만 그 한계도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고용한 기관에서 자료를 원한다. 그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으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이거는 우리가 상담 윤리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검사자는 심리검사가 주는 이익과 개인의 권리,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많다 라고 할 경우, 위험이 또 최소화된 경우 이때 검사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심리평가 윤리적 고려사항 내담자 권익 보호해주고 표준화된 도구 사용해야 돼요.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평가 도구의 도덕성, 윤리성, 또 비읍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거,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지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면접법과 행동평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 수검자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행동평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죠. 면접법이다 라고 한번 먼저 볼게요. 면접법은 기억. 면접을 통해서, 요 면담이죠. 면접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면접은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죠. 상담자는 면접을 통해서 내담자의 방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내담자 태도가 지금 어떠한지, 또 적응 상태는 어떤지, 대인관계 양상, 이런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면접에 의한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의도적, 비의도적인 왜곡, 과장 축소, 생략이 개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어떤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분석, 추론 등에 의한 전문적인 진행 과정을 거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에 근거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한 구조적인 면접보다 비구조적인 면접을 더 선호한다. 구조적인 면접은 면접 질문지, 질문할 게 그냥 다 세팅되어 있는 거고, 비구조적은 그 내담자에 따라서 면접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인간중심에서는 이 후자, 비구조적인 면접을 더 선호하겠죠.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서 폐쇄형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에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요. 또 체계적인 면접, 이게 구조화된 면접이죠. 그 다음에 반구조화 면접이 있습니다. 비구조화 면접 한번 보면요.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면접 상황, 내담자 반응에 대해서 면접자의 판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면접자가 좀 약간 임상적인 경험, 좀 두툼하게 있어야 됩니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불리하죠. 그렇죠?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 비해서 타당도는 낮을 수가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에 비해 평정자 간의 일치도 산출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면접자마다 다를 수 있고, 면접자 간 신뢰도가 낮고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죠. 수검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가 바꾸기 쉽고,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수검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수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수검자의 개인력에 관한 독특한 세부사항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면접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구조화된 면접 한번 보면요. 면접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질문, 진행 방법, 이것이 다 정해져 있고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집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고요. 초보자도 잘할 수 있어요. 면접자의 개입이 최소화됩니다. 면접자의 주관적인 추론이 개입될 여지는 적죠.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많이 사용되겠죠. 여기서는 특정 증상의 유무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주죠. 있냐 없냐 그 증상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수검자에겐 아주 유용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고 의존자인 수검자에게 계속적으로 개방형 질문 계속 주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구조적 면접 자료는 비구조적 면접 자료에 비해 수량화가 쉽겠죠. 근데 융통성 발휘는 어렵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취한 거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면접자가 유연하게 진행하는 거. 또 질문의 내용과 순서도 수정할 수 있는 거. 이게 반구조화 면접입니다. 자, 이 면접법에서 지식인에 나와 있는 이 SCID,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이 SCID가 기출이 됐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DSM-5를 기반으로 진단을 위해서 체계화된 질의응답의 진단 면접 지침서로서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예요. 이게 1970년대 이후에는 정신과 장면에서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단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SM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또는 반구조화된 진단적 면담 도구가 개발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SCID입니다. 그래서 이 SCID는 DSM-5의 진단 체계에 근거한 진단을 위해서 개발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SCID가 있고, 그죠? 이 SCID가 있고 또 하나가 SAD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ADS. 그래서 이 SCID 한번 보면 SCID는 DSM을 기반으로 진단을 위해서 체계화된 질의응답, 반구조화된 면접도구다. 또 DSM-5에 맞게 SCID1에서 SCID5PD로 개정이 되었다. 가족 및 병력에 관해 질문하고 질병 및 현재 불만사항, 경험한 증상의 본질, 심각성, 기간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게 질문을 한다. 주요 정신장애, 인격장애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런데 약간 융통성 있게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게 요 SCID입니다. 또 하나가 요 SAD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임상 장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것도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입니다.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개발이 되었고, 기분, 사고, 어떤 우울 관련 특성, 자살 사고, 불안, 이런 망상, 환각, 사고장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반구조화된 어떤 면담 도구로 개발이 되었죠. 그 다음에 DI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DIS. 이것은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유병률 연구를 위해서 개발한 어떤 면담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만 실시할 수 있는 SADS, 이거는 전문가만 좀 실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와 달리 구체적이고 이것은 구조화된 어떤 면담 도구다. 그래서 지침이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질문을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보다 SADS보다는 좀 쉽게, 구조화된 거니까 초보자도 좀 구조화된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이거보다는 좀 쉽게, 반구조화된 거보다는 좀 더 쉽게 진단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면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게 요 DIS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면담법에서 비구조화된 면접, 또 체계적인 면접, 반구조화 면접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다. 근데 기출이 됐던 건 요거 하나가 됐었죠. 된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면접법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